네, 힘내시고. 네. 모두들 이제까지 다 공부하시면서 막판 되면 다 힘들어 하세요. 그 누구도 정말 쉽게 공부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렇지만 끝까지 공부하시면 이 시험을 합격하게 돼 있어요. 불합격하는 이유는 막판에 스스로 좀 몸이 아프거나 몸이 아파지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실제로 저도 31회 때 공부하고 디스크가 와서 목 디스크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1회 때 제 해설 강의를 보신 분들은 목에다 파스를 붙인 걸 정확히 알고 계시죠. 실제 시험 볼 때 너무 아파서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잘 휴식을 취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끝까지만 공부하시면 무조건 붙습니다. 힘내시고. 자, 이쪽 다시 한 번만 보세요. 가격은 최종적으로 뭐랑 같아져요? 비용과 같아집니다. 걔를 꼭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 경쟁은 뭐가 없어질 때까지 나타난다? 초과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란 단어가 뜨면 무조건 초과이윤은 빵인 겁니다. 초과이윤이 빵이에요. 그래서 공급 비용과 가격이 같으면 정상이윤만 누리는 거고 초과이윤은 없어요. 비용이 낮아져서 초과이윤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경쟁 떠서 가격이 내려가죠. 가격 내려가야 되죠. 왜 내려가야 돼요? 비용이 내려가고 출발했으니까 가격은 내려가야죠. 같아질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그 내용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가격이 올라갔죠. 유효 수요 증가로. 그래서 초과이윤을 기존의 공급자가 누려요. 경쟁 나타나요. 신규 공급 증가죠. 그럼 신규 공급은 계속 증가, 멈춰설 때가 있다? 멈춰선다. 언제? 초과이윤이 빵이 되면. 그래서 무엇과 무엇이 같아지면? 비용과 가격이 같아지면. 얘는 비용이 그대로니까, 원래 그대로니까 가격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겠죠.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셔야 돼요. 단기의 초과이윤은 항상 누가 누린다? 기존의 공급자. 그래서 임대료 보조 정책의 결과 단기에는 임차인에게 보조해 주든 임대인에게 보조해 주든 무조건 누가 초과이윤을 쪽 빨아먹는다? 기존의 임대인이. 그래서 신규 임대인이 들어오는 거다. 신규 공급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칠판. 완전 경쟁시장이 있습니다. 완전 경쟁시장은 완전한 정도로 경쟁이 나타나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뭐가 빵인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시장은 절대로 초과이윤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정보에도. 그러니까 완전하게 정보가 공유되어 있으니까 그들 사이는 완전한 경쟁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간단한 얘기냐면 저기 보세요. 이쪽 보세요.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으면 완전한 경쟁을 한 거예요? 불완전한 경쟁이에요? 불완전한 경쟁이잖아요. 되세요? 그걸 기억해 보면 돼요. 그럼 완전한 경쟁이 되기 위한 시장 조건에 완전한 정보의 공유라는 조건이 있겠죠? 그럼 아무리 유용성이 큰 개발 정보여도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같이 공유한 순간, 아무리 공기가 유용성이 커도 완전히 공유된 순간 경제적 가치는 빵이죠? 네. 그러니까 정보가 완전히 공유되어 있으니까 그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고로 정보를 사기 위해 들이는 비용, 정보 비용도 반드시 빵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에는 투기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죠.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까.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시장? 고로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없어요. 그럼 시장에 개입할 이유가 없겠네요, 정부가? 근데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해서 불완전해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죠? 그때 정부의 공적인 개입을 뭐라고 하죠? 정책. 그래서 정책은 정부의 사적인 개입이다, 공적인 개입이다? 공적인 개입. 그럼 문제가 크면 정부의 개입이 크겠죠? 문제가 작으면 정부의 개입은 작겠죠? 그러면 시대나 상황별로 정부의 정책은 다 달라진다?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요령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대요. 그럼 무조건 원인은 기본적으로 불완전 경쟁 시장인 데서 찾는 거예요. 불완전한 데서. 되셨어요? 근데 딱 하나, 투기의 원인만. 불완전한 데서 찾는다? 할당이 비효율적인 데서 찾는다?
할당이 비효율적인 대상. 그래서 우리가 투기 때문에 할당 비효율적이라는 개념을 아예 공부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자, 절 보세요. 이게 얼마나 간단한 내용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글을 잘 알면 돼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상사가 그 부하 직원들한테 일을 할당해 주죠. 들어보셨어요? 그럼 일을 할당해 준다는 게 배분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어떤 사람한테 다 몰아줬어요. 다 몰아줬어. 그럼 할당이 효율적인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예요? 비효율적인 거죠. 다 골고루 나눠줬어. 할당이 효율적이죠. 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한 곳에 몰리는 게 투기예요? 왜 몰렸어요? 정보 비용을 지불한 이후에도 최종적인 초과윤이 있으니까 그 정보에 그 부동산에 돈이 몰린 거죠. 맞나요? 그럼 몰렸으니까 할당이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불안정 경쟁시장도 여기를 잘 보세요. 불안정 경쟁시장이어서 정보 가치가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얘가 1억이랍니다. 그럼 질문. 정보 가치는 하나의 금액이에요? 두 금액의 차익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두 금액의 차익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효리 씨가 나온 환불원정대라는 게 있었어. 그걸 환불원정대라고 기억하지 않고 확불원정대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확에서 불을 빼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온 적이 있냐면 정보 가치는 불확실성화의 현재 가치에서 확실성화의 현재 가치를 빼서 구한다. X라고요. 확에서 불을 빼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확불원정대. 확에서 불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확실한 정보, 누구는 불확실한 정보면 완전 경쟁이에요? 불안정 경쟁이야? 불안정 경쟁이죠. 그러니까 정보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정보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금액의 차익이 정보 가치라고요. 그럼 차이가 있이 경쟁하면 얘는 완전 경쟁, 불안정 경쟁? 불안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정보를 입수하는 데 들이는 정보 비용을 1억만큼을 지불하도록 만들어버리면 확실한 정보를 가진 사람이 확실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1억만큼의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정보를 1억 주고 사야 된다면 결국 얘를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이윤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 얘 존재하지 않죠? 최종적인 초과이윤이 빵이 되는 거죠. 그럼 몰려요? 몰리지 않아? 몰리지 않죠? 그러니까 할당이 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불안전 경쟁시장도 뭐와 뭐만 같아지면?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아지면 정보 비용 지불한 이후에 최종적인 초과이윤이 빵이 됨에 따라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은 될 수 있다? 그럼 투기를 막을 수 있다? 맞나요?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외울 때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불안당을 기억하는 거예요. 불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불할당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됐나요? 불안당. 예. 그리하여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발생하는 원인만 어디에서 찾는 거다? 할당 비효율적.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 데서 찾는 것이다.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만. 되셨죠? 네. 그래서 이 정보가치 계산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다 공부하셨죠? 차 안됨 할인 또는 차 할인 안됨? 뭐야라고 얘기하면 네. 그래서 얘가 확실히 개발이 된다. 확실히 개발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예를 보여드리면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뭐야 그래야죠. 예. 훌륭합니다. 뒤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 있을 텐데 예. 37페이지 보실래요? 37페이지 보셨습니까? 네, 거기 9번 문제가 있어요. 9번 계산 문제 있죠, 여러분? 계산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쇼핑몰 정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할당 효율적이라면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정보 비용의 현재 가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잠깐만 이쪽 보실래요? 원래는 얘 정보 가치 계산하는 문제를 줘요. 정보 비용을 계산하는 문제를 원래 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보 비용은 정보를 입수하는 데 들이는 비용이니까 문제에 주어져야 된다고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얘를 이 정보 비용 계산하는 문제로 시험을 낼 수 있어요. 무슨 시장이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면 이 둘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보 비용 계산하는 문제가 뭘 계산하는 문제다? 정보 가치 계산하는 문제가 된다고요. 근데 얘는 똑같은 패턴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차를 사러 갔는데 차는 안 된대요. 뭐가 안 된대? 할인이 안 된대요. 그래서 두 금액이 있어요. 두 금액, 지금 문제 박스에 두 금액이 있어요. 뭐와 뭐예요? 2억 7,500과 지금 9,350이 있죠? 그럼 둘을 빼는 거예요. 이게 차예요. 차. 무조건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빼. 개발됐을 때 금액에서 개발되지 않았을 때 금액을 뺍니다. 계산기로. 그래 놓고 개발될 확률이 문제에 항상 주어져 있어요. 개발될 확률이. 그럼 개발될 확률은 100%에서 빼면 개발 안 될 확률이죠. 이게 해설이, 여러분 해설이, 적을 필요가 없는 게 제가 해설을 다 달아놨어. 그래서 지금 9번 보시면 48페이지 보실까요? 나름 친절해요. 거기 48페이지에 9번 보시면 해설에 정보가치의 계산이라고 돼 있죠? 중간에. 있나요? 차 안됨 할인을 기억한다. 차는 안 돼요, 할인이.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빼는 게 차예요. 그 다음 안 될 확률을 곱해요.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안 될 확률의 계산은 100%에서 개발될 확률을 빼면 되겠죠. 그리고 요구 순위로 나눠요. 여기서 한 가지를 연습하고 들어갑니다. 모든 내용에 공통적으로 있는 내용. 절 보세요. 개론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의 대표 주장. 보통 화폐의 시간 가치를 잘 몰라요. 화폐의 시간 가치가 나오면 돌아버려요. 미래 가치로 고칠 때, 현재 가치로 고칠 때 곱하는 건지 나누는 건지 정말 헷갈려 하세요. 기억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절 보세요. 항상 처음은 현재부터 출발합니다. 현재부터 출발해요. 현재에서 출발해서 이자가 붙어서 미래 금액이 돼요. 그럼 현재 원래 투자한 금액을 두 글자 줄여서 원금이라고 해요. 그럼 이때 10% 이자가 붙는다 그러면 1년 뒤 금액은 원금에 이자가 10% 붙죠. 그럼 원래 처음 시작한 건 항상 100% 출발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처음은 100%다. 된 거예요? 그럼 처음 100%에서 10%가 붙는데요. 그럼 얘는 10%가 되는 거예요? 110%예요. 110%예요. 1년 뒤면 한 번이네요. 그럼 2년 뒤면 두 번이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자, 그럼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고치는 건 이자를 더하는 건가요? 이것만 대답해 보세요. 다른 거 하나도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어려웠다면 이것만 정리해 보자고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어. 그럼 현재 가치에서 미래 가치로 가는 건 이자를 더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자를 더한 만큼 액면 금액이 커지니까 할증. 그럼 현재 가치에서 미래 가치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에서 현재 가치로 가는 건 이자를 떼어내는 거예요. 원리금에서 이자 빼고 원금만 남기는 거잖아요. 액면 금액이 작아지니까 할인한다고 하죠. 그럼 이자를 빼는 건 나누는 거예요. 지금 뭐 했는지 보이세요? 지금 뭐가 스쳐 지나갔죠? 이자를 빼는 건 나누는 거라고. 네? 이자를 더하는 건 곱하는 거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10%다 그러면 머릿속에 딱 생각하는 거야. 110%. 요구 수익률이 10%. 시수익률 10% 그러면 110%. 1.1. 걔를 딱 기억해 놓는 거야. 그래 놓고 현재 가치로 구하라 그러면 걔로 나누고 이제 미래 가치를 구하라 그러면 곱하는 거죠. 그럼 5년 뒤 미래 가치를 구하라 그러면 그걸 5번 곱하는 거지. 제발 5승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1.1 곱하기 1.1 곱하기 그걸 5번 하는 게 훨씬 쉬워. 됐나요? 네. 그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차 안됨 할인에 차 했어요. 안 될 확률 곱했죠? 그 다음 할인율로 할인하는 거야. 그럼 요구 수익률이 지금 얼마래요? 10%라고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10%라면 1.1이죠? 1년 뒤 금액이라면 한 번만 나눠. 2년 뒤 금액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네, 두 번 나누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계산기로 자 어떻게 두들기나 봐요. 그 밑에 계산기라고 적혀 있죠.
그 바로 밑에 9번에 지금 보면서 48페이지 9번 정확히 중앙에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계산기라고 적혀 있다고요. 계산기에 27500-9350 그럼 18150이라고 계산기가 사랑스럽게 속삭이겠죠. 개발될 확률이 60%니까 40%를 곱한다고요. 40% 곱하는 게 0.4 곱하는 거죠. 그럼 7260이라고 계산기가 사랑스럽게 또 속삭여. 나누기 1.1을 몇 번? 한 번. 1년 뒤니까. 그럼 해주면 6600이 나온다고요. 이게 뭐라고? 정보 가치인 겁니다. 되셨어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몇 초 컷이냐면 30초 컷이에요. 빨리 두들기는 분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1분이면 풉니다. 이 방법은 거의 대부분의 강사들이 다 하고 있는데요. 됐죠? 끝. 푸실 수 있어야 돼요? 네, 된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 할당 효율적 시장의 개념이 뭔지 설명드렸어요. 잠깐만, 저 보세요. 그러니까 동의어인 거야. 몰리지 않고 골고루 나눠준다의 또 다른 표현이 뭐고? 나눠준다. 할당이 골고루 효율적이다? 할당이 효율적인 거죠. 왜 골고루 나눠져요? 어떤 한 곳에 왜 안 몰려? 최종적인 초과윤이 존재하는 곳이 없으니까 골고루 나눠지는 거지. 근데 최종적인 초과윤이 있어. 그럼 거기로 몰려요? 다 몰릴 거 아니야. 그럼 몰렸죠. 몰린다에 있어 보이는 표현이 뭐라고요? 할당이 비효율적이잖아. 되셨어요? 그 내용이죠. 그래서 불안정 경쟁시장도 뭐와 뭐만 같아지면? 정보가치와 정보비용 또는 기회비용. 용용 죽겠지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기회비용으로 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정보가치와 기회비용이 같으면 초과율, 최종적인 초과율이 빵이 됨에 따라 할당이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죠. 됐어요.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불안당을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불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불안정 경쟁시장은 절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라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거든.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하는 방법, 가중평균에서 구하는 내용들 일반적으로 다 아실 거고. 됐죠? 네. 다 한 겁니다. 그 다음 효율적 시장 이론, 예, 설명드렸죠? 네. 네. 다 알잖아요. 우리 아는 거는 그냥 쓱 넘어가죠. 다 설명을 드렸어요, 사실은. 여기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런 문장이 주어지는 거죠, 실제 문제는. 중간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분명히 이 내용을 더 많이 연습해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연미를 적어요. 이 문제가 나오면. 중간성이니까 어디까지 죽여요? 과거, 현재까지. 그럼 얘 동그라미 쳐놓고 문제를 풀어요. 문제에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라고 돼 있죠? 기본적 분석 뭐? 현재 정보 분석이죠? 그럼 현재 정보를 가지고 초과율 누릴 수 있다? 없다라고 X 쳐놨잖아요. 그러니까 X라고요. 틀린 문장.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중간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와 현재 정보에는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이 없으나 이 부분이 분명히 헷갈릴 거예요. 정보비용이 없으나 미래의 정보에는 정보가치와 정보비용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중간성 효율적 시장은 여기까지 적었죠? 아니, 과연미 적고 과거 현재까지 X, 미래 동그라미 쳤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과거와 현재 정보는 공유돼 있죠. 그럼 공유된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율 못 누리네요. 정보의 최초 초과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초과이윤이죠. 공유 여부에 따른 초과이윤이라고요. 이게 결국은 정보 가치죠. 맞나요? 그럼 이때 정보 비용이 있느냐 없느냐는 만약에 정보 가치가 빵이면,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빵이면 합리적인 사람은 정보 비용 드릴까요? 비용 들여서 안 사요. 그럼 정보 가치가 있으면 정보 비용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 얘가 있으면 얘도 있는 거예요? 얘 없으면 얘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표현한 게 맞나 보세요. 중간성 교율적 시장은 과거와 현재의 정보에는 정보가치 빵이죠. 맞죠? 그러니까 정보 비용도 빵이죠. 근데 미래의 정보에는 정보가치 있고 초과는 있고 정보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때 이 미래의 정보에서 정보가치만큼을 정보 비용으로 지불하게 만들면 최종적인 초과이익이 빵이 됨에 따라 이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다죠. 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모르겠으면 이따가 쉬는 시간에 질문하세요.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 지금 반은 돌아갔어요. 지금. 네. 그 다음 기회비용이 있대요. 기회비용. 얘 기회비용은 딱 하나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가 대놓고 기회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보기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기회비용과 학계론에서 얘기하는 기회비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험 문제 냈을 때 이의 신청이 들어갈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얘가 그냥 대놓고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제 한번 개념이 뭔지만 볼게요. 기회비용이란 어떤 한 기회를 선택함에 따라 포기된 것, 그게 기회를 선택함에 따라 들인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포기된 것. 포기된 것이에요. 포기된 것. 포기된 걸 찾으면 돼. 그럼 여기를 보세요. 투자안이 A, B, C, D 4개가 있대요. 그냥 한번 개념만 잡는 거예요. 투자액이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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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이랍니다. 그때 투자 수익이 1,000만 원, 800, 500, 1,500만 원이래요. 근데 투자자가 가진 돈이 5천만 원밖에 없대요. 그럼 이 4가지 중에 뭐는 탈락? 아니 잠깐만. 지금 4개가 있는데 이 4개는 5천, 5천, 5천이 필요하고 얘는 1억이 필요하대요. 근데 투자자가 가진 자금이 5천만 원밖에 없대. 그럼 뭐는 선택할 수가 없어? D는 선택할 수 없죠? 그럼 A, B, C, D 셋을 다 할 수 있어요? 셋 중 하나만? 셋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뭘 선택하겠어? 수익이 제일 큰 것, 작을 것? 클 것. 그러니까 뭘 선택하겠다? A를 선택하겠죠. 그럼 A라는 투자 기회를 선택하면 포기된 건 B, C죠. 근데 B하고 C를 동시에 다 할 수 있어서 둘 중 하나만. A 안 했으면 둘 중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둘 중 하나 뭐가 더 커요? B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B를 포기한 거죠. 기회비용이 원래 그 개념이라고요. 원래는. 그래서 기회비용이란, 여기 보세요. 기회비용은 자유재는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재화랍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자유재의 대표주자예요. 공기는 대가 없이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재화죠. 그래서 공기를 얻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있냐? 팍 안 마시고 죽어버릴 테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재는 기회비용이 빵인 거예요. 근데 경제재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얘 경제재인가요? 고개 빨리 끄덕끄덕 하세요. 돈 냈잖아. 그러니까 경제재는 포기한 게 있어요? 얘를 얻기 위해 포기한 게 있다고요. 반드시. 그러니까 얘는 기회비용이 플러스야. 됐죠? 그 다음 기회비용은 기본적으로 포기된 것들 중 최선의 것이에요? 맞죠? 그럼 이때 B는 선택할 수 있었던 전체 중에 최선의 것이 선택됐고 전체 중에선 차선의 것이 포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선 차선이고 포기된 것들 중에선 최선이겠지. 개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택할 수 없었던 건 기회비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오늘 이 개론 수업을 듣는데 박수현한테 와서 개론 수업 듣는 기회를 다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포기하고 온 건 다 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 달라요. 누군가는 애들과 놀아주는 기회, 누군가는 민법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누군가는 TV를 보는 건, 누구는 스포츠를 보는 건 뭐 등등등 다 포기한 게 다르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야. 내가 오늘 네 수업을 들음에 따라 포기한 기회비용이 1억이래요. 대도 않는 소리를. 그럼 그걸 선택했어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 없었던 건 기회비용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리는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선택하면 은행 예금 이자율을 포기하죠. 내 돈이 있는데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은행에 투자할 수 있어. 그럼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얘기는 은행에 투자하는 기회를 포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요구 수익률,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대가인 무위험률 이상을 요구한다. 그럼 위험하면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요구하네요. 그 위험할 증률 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자율은 부동산 투자의 기회비용입니다.
되세요? 됐죠? 그 내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그러면 은행 이자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투자의 기회비용이 커진 건가요? 네. 아니요. 잠깐만. 잠깐만. 원래 헷갈려요. 안 헷갈리는 내용이면 제가 굳이 이걸 확인시켜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저기 적혀 있는데 저걸 보면서 지금 뭐가 밑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지면이라고 돼 있죠. 지금 저걸 적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의 기회비용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부동산 투자의 기회비용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그래서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예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의 판단을 할 때 저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꼭 저하고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있는 거예요. 우린 둘 중에 큰 걸 선택해요? 작은 걸 선택해요? 큰 걸 선택해요. 둘이 있는 거죠, 지금? 전세금의 기회비용, 부동산 투자의 기회비용, 그러면 전세금 밑줄짝, 기회비용 밑줄짝 두 개인 거야. 부동산 투자의 기회비용 밑줄짝 두 개인 거예요. 그럼 이자율이 높아졌다 그러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자율이 뭐라고요? 기회비용이라며. 그럼 기회비용이 커진 거야. 그럼 얘가 커졌어. 얘가 커졌대요. 그럼 얘 하지. 얘 안 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가 증가해 감소해? 감소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라고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부동산에 투자해요? 은행에 예금해? 은행에 예금하잖아요. 그걸 당연한 걸 부동산 투자의 기회비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러면서 함정을 판다고요. 헷갈리려고. 헷갈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자율 올라갔네? 기회비용 커졌네? 그 얘 하지, 얘 안 하겠네?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는 감소하겠죠. 되셨어요? 그럼 이자율이 낮아졌다 그러면 기회비용이 작아지니까 얘를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증가하죠.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됐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여러분, 수용이 결정됐어요. 원래 토지가 있는데, 자,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의 시가가 3억이래요. 시가는 3억이랍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얘 토지 수용이 결정됐어요. 토지 수용이 결정됐어요. 그럼 보통 막 쌍수를 들어 환영해요? 기분이 안 좋아져? 기분이 안 좋아져요. 왜 기분이 안 좋아지죠? 시가대로 보상해줘요? 이때 뭔가 공시지가로 보상해줘요? 공시지가. 그때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개별 공시지가야? 자, 생각을 해보면 돼. 어떤 한 지역이 수용이 되면 이 토지 딸랑 하나만 수용시켜요? 이 지역을 수용해? 지역을. 그럼 가뜩이나 낮은 금액 받고 쫓겨나니까 승질나 죽겠는데 옆에는 개별로 받아서 더 많이 받아. 승질나 안 나? 승질나. 그러니까 얘는 표준이야 그래야죠. 그래서 보상금 줄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로 준다고. 네? 시가의 한 70% 정도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가 보상금이 책정됐어. 얼마로 보상금이 확정됐냐면 얘가 2억으로 만약에 확정이 됐어요. 응? 이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주인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때 얘를 보상금을 받지 않고 무상기증했어요. 미쳤나 봐요. 무상기증했대요. 그럼 무상기증의 기회비용은 뭐예요? 무상기증의 기회비용은 얘를 선택했다잖아.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되지. 이 사람은 시가 3억 받고 이 토지를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보상 금액이 확정된 토지를, 수용 결정난 토지를 시가대로 사. 그러니까 얘는 선택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선택은 보상금 받고 나가거나 무상기증하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상기증했다면 기회비용은 보상금 2억인 거지. 네? 그럼 만약에 보상금을 받고 나갔어. 그럼 기회비용은 뭐야? 무상기증의 기쁨. 개념이 그런 거라고요, 개념이. 되셨죠? 그래서 지금 수용 결정 시 시가는 선택할 수 없으니까 기회비용이 아닌 거예요. 이거 문장으로 나오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걸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방법을
전세금의 기회비용이든 부동산 투자의 기회비용이든 두 개구나. 이자율과 기회비용이 같구나. 그래서 이자율이 높아졌다 그러면 기회비용이 올라간 거네? 그럼 얘 하지? 얘 안 하겠네? 얘 수요 감소하겠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전세 수요 감소겠지. 똑같이 대입시켜보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전세금의 기회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전세금으로 안 쓰죠.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감소하는 거야. 헷갈린다고요. 실제로. 됐죠? 네. 탄력성 다 봤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가격 정책 관련해서 하나 설명드려볼게요. 이쪽 보세요. 잘 봅니다. 힘내야 돼, 힘내야 돼. 복 받으실 거예요. 지금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증이 중요한 거죠. 합격증 받으실 거예요. 힘내. 힘내시면 돼요. 네. 잠깐만 이렇게 기지개 펴보세요. 뒤로 한번 몸을 제껴보세요. 너무 과도하게 제끼지 말고. 네. 막 죽겠죠. 네. 힘내시면 돼요. 자, 저를 보세요. 탄력성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 겁니다.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탄력성은 아까 양이 변하는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때 주어진 변화가 가격의 변화든 소득의 변화든 다른 재화의 가격의 변화든 우리가 공부하는 탄력성은 다 양이 반응하는 정도를 따져서 양이 하나도 반응하지 않으면 또 대답 못하네. 완전 비탄력적.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 저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냥 원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럼 많이 변하면 탄력적.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완전 탄력적.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일 때 거래량은 많이 변해야 되는 거죠. 완전 비탄력적이면 거래량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불변이어야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 탄력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게 대체 효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체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재화의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많이 뛰쳐나간다. 대체제로. 그리고 당해 재화의 수요량은 많이 감소한다. 탄력적일수록. 지금 그 얘기였죠. 대체할 것이 많을수록 탄력성은 커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주거용 건물과 상업용과 공업용 건물 중에 숫자가 제일 많은 게 뭐죠? 일반적으로. 주택. 그래서 주택이 가장 탄력적이죠. 근데 상업지역이라면 그 상업지역에는 뭐가 제일 많겠네요? 상업용 건물이. 그 상업지역 내에서는 상업용 건물이 가장 탄력적이겠죠. 그래서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은 용도별,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까요? 맞죠? 그 다음 어떤 지역에 공급이 증가하면, 그래서 수량이 많아지면, 대체할 것이 많아지면 수요의 탄력성은 커진다? 그럼 수요자 입장에 대안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가격을 올리면 뛰쳐나가 버린다? 함부로 못 올린다? 그래서 가격의 상승으로 떠넘기는 공급 비용의 증가가 적게 나타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냐면 시장은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 곳?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곳. 그럼 공급자는 공급 비용이 증가되면 그 공급 비용을 자기 혼자 부담하고 싶어 한다? 수요자에게 떠넘기고 싶어 한다? 수요자에게 떠넘기고 싶어 해요. 그럼 별도로 내가 얼마만큼 떠넘길게 하고 청구서를 보내면 수요자가 그걸 부담해 줄까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뭘 자연스럽게 올려? 가격을 올려서 올린 만큼이 수요자에게 떠넘겨진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잘 보세요. 이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이런 거예요. 가격이 원래 100원이었습니다. 공급 비용이 50원만큼 상승됐어요. 그럼 공급 비용은 말 그대로 공급하는 데 들이는 비용이니까 누가 부담해야 돼요? 공급자가 부담해야 돼요. 근데 공급자는 이걸 자기 혼자 부담하기 싫다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떠넘긴다? 수요자에게 떠넘기죠. 그때 수요자에게 떠넘길 때 뭐의 상승으로 떠넘겨요? 가격 상승으로 떠넘긴 거죠. 네. 그럼 우리는 원래 가격과 변화 후 가격을 보면 그 차액만큼이 수요자에게 떠넘겨진 거다? 이런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변화 후 가격이 150원이에요. 2번 120원, 130원으로 하죠. 130원. 굉장히 쉬워요. 3번 125원, 4번 120원,
5번 100원. 이렇게 됐대요. 그럼 중요한 건 공급 비용 증가했을 때, 상승했을 때 수요자에게 못 떠넘긴 만큼은 누가 부담해요? 공급자가 부담하겠죠? 됐나요? 그럼 1번은 가격이 얼마 상승했죠? 50원. 50원만큼 누구에게 떠넘겼어요? 수요자 50원 부담? 그러면 공급 비용의 상승분을 공급자는 빵원이네요? 그럼 누구에게 다 떠넘겼어요? 수요자에게? 그러니까 수요자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거예요? 힘이 어마어마하게 약한 거야?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수요가 완전 탄력성이 힘이에요.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힘이 센 겁니다. 그럼 완전 탄력적이면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거죠. 완전 비탄력적이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얘는 완전 비탄력적이죠. 수요가. 또는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거죠. 완전 탄력적. 됐나요? 그럼 2번은 얼마를 떠넘겼어요? 130원? 아니, 이 둘의 차이. 30원 떠넘긴 거죠. 수요자에게. 그럼 공급자는 20원 부담하네? 그럼 누가 더 많이 부담했어요? 수요가 더 비탄력적이죠. 수요자가 힘이 약하죠. 됐나요? 그렇죠? 네. 그럼 얘는 25원. 반반. 수요와 공급이 힘이 똑같아요. 그럼 만약에 공급의 탄력성이 3이면 수요의 탄력성도 얼마? 3이란 얘기죠. 아니,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이 둘의 탄력성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급 비용의 정가의 정도, 조세의 정가의 정도는 절대적인 탄력성의 크기다.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누가 더 힘이 센지 약한지를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힘이 약한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한다. 그럼 어느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그 사람이 전액 부담한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럼 얘는 20원, 30원. 공급자가 더 비탄력적. 그럼 얘는 빵원. 얘는 빵원. 하나도 못 떠넘겼으니까. 얘 50원. 그럼 공급자가 조용히 다 부담했네? 얘 가격 올리면 수요자가 다 뛰쳐나가 버린다는 얘기죠. 네.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거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엽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를 줘야지만 이 문제를 풀어요. 듣고 이해가 되면 그대로 보세요. 간단해요, 진짜로. 얘가 2고 3이래요. 지금 뭐가 더 탄력적이에요? 공급이 더 탄력적이죠? 네? 그러면 공급이 탄력성이 3, 얘가 2면 얘는 부담하는 정도는 뒤집으시면 돼요. 뒤집으면 돼요. 얘는 얼마? 3부담, 얘가 2부담이죠. 그럼 전체 만약에 100부담이다 그러면 100원 부담이다 그러면 이 둘을 더하면 전체가 나와요? 얘를 셋을 주고 얘를 2를 주려면 전체를 먼저 5로 나눠야 되잖아. 네, 그래서 5로 나눴어. 거기에 3 곱하고 2 곱해주면 되네요. 맞나요? 그렇게 부담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비용의 정가, 조세의 정가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저 보세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럼 재산세가 중과세되면 공급 비용이 더 커졌네요. 자기 혼자 부담하고 싶어요? 떠넘기고 싶어요? 떠넘기고 싶어 하죠.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뭐의 상승으로? 가격의 상승, 임대료의 상승으로. 그래서 재산세를 올리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와요? 임차인에게. 언제 더 많이 돌아와? 임차인이 대체할 집이 많을 때, 적을 때? 적을 때. 그래서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더 많이 떠안게 되는 거죠. 맞나요? 이 내용들이 정책론에서 고스란히 나오는 거잖아요. 됐네요. 그 다음 잠깐만, 여기 2번. 이제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는 공부를 한 거예요. 이 부분에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요?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중요한 포인트만 그냥 잡으면서 넘어가 봅니다.
지금 분명히 누군가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우면 질문하러 오라고 그랬는데 못 와요. 왜 못 올까요? 알아야 질문하러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오세요. 네. 그러면 자, 가격에 수요량을 곱하면 이게 총 수입일까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가격이 100원일 때 팔리는 양이 100개면 총 수입은 10,000원인가요? 지금 그 얘기죠. 그럼 당연히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공급자는 총 수입의 증가를 꾀하고 싶겠죠. 그래서 공급자는 총 수입의 증가를 꾀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요. 그럼 가격을 올리면 만약에 수요량이 그대로 계속 100개라면 올린 만큼 비례해서 총 수입은 증가될까요? 맞죠?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의 법칙에 따라 뭐가 감소해요? 수요량은 감소하죠. 그렇죠? 그때 재화의 종류에 따라 수요의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인 재화는 가격을 올려도 수요량이 하나도 변하지 않죠. 비탄력적이면 가격을 올린 것보다 수요량이 적게 감소하죠. 예? 그럼 단위 탄력적이면 가격을 올리면 꼭 그만큼 감소하나요? 똑같이 변하는 게 단위 탄력적이잖아요. 네?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면 가격 올린 것보다 수요량이 더 많이 감소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올렸을 때 완전 탄력적이라면 수요량이 줄어서 빵이 돼버리겠죠? 하나도 안 살 거 아니에요. 하나도 못 파는 거잖아요, 결국은. 맞나요? 그럼 이때는 가격을 올려도 팔리는 양이 빵이니까 총수입은 빵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공부를 했던 거냐면 이걸 공부했었잖아요. 수요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에 따라서 수요가 탄력적일 때 수요자가 탄력적이면 대체할 것이 많으니까 적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대체할 게 많으니까. 가격을 올리면 많이 뛰쳐나가 버리겠죠. 네. 그럼 가격을 올리면 그만큼 수요량이 많이 감소해서 여기 보세요. 가격을 올렸더니 수요량이 더 많이 감소했다고. 그럼 이제 내려간 길이가 더 길죠. 그럼 전체적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총수입은 감소되니까 이때는 이 경우는 가격을 올리면 안 되죠. 그럼 이때 가격을 내리면 가격을 내린 것보다 수요량 증가가 더 크죠. 그럼 올라간 길이가 더 크니까 총수입은 증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던 거냐면 여러분들이 탄력적이면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저가 정책을 펼치고 네? 비탄력적이면 고가 정책을 펼친다 그래서 뭐 탄저비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안 외워도 상관이 없는 게 이렇게 한 번만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간만이네요. 여긴 처음 오는 것 같아요. 네. 운동장을 참 넓게 쓰고 있죠. 네. 탄력적일수록 힘이 센 겁니다. 그러면 힘이 센 사람한테 뭔가를 뜯어내려면 아양 떨어야 돼요? 윽박 질러야 돼요? 네? 아양 떨어야 되죠. 그럼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아양 떠는 건 가격 인하예요? 가격 인상이야? 인하죠. 네? 그럼 힘이 약한 애한테 뭔가를 뜯어내는 방법은 윽박 질러야 돼요? 아양 떨어야 돼? 윽박 지르면 되는 거죠. 답은 나왔어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자가 힘이 세요? 약해요? 힘이 약하죠. 그 힘 약한 애한테 공급자는 윽박 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 인상 정책? 고가 전략? 펼치는 거죠.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야. 그럼 수요자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요. 근데 걔한테 가서 100원 내나 그러면 약간 뺏기고 돌아와요? 다 뺏기고 돌아와? 다 뺏기고 돌아와. 총수입 빵이 돼. 됐나요? 그럼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가 힘이 하나도 없죠. 그럼 그렇게 힘 약한 애한테는 100원 달라고 얘기하면 걔는 10원당 한 대니까 100원을 주겠네. 달라는 대로. 그래서 비례해서 총수입이 증가하죠.
본인이 생각하는 방법하고 다르면 원래 방법대로 하고 들어서 개념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건데 저는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요. 그냥.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거야. 가수를 적어요, 그냥. 총수익 관련 문제가 나오면 가수를 적으라고. 네? 그래 놓고 가격을 인상했다. 인상 올려요.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그러면 수요랑 내리죠? 그럼 더 내리는 거야. 더 탄력적이니까 더 내렸죠? 그럼 내려간 길이와 올라간 길이 비교 뭐가 더 많아요? 내려간 길이가 더 많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내려갔겠죠? 그러니까 얘는 총수입이 증가됐다 그러면 X라고요. 감소인 거지. 판단이 바로 돼요. 그럼 다시 이쪽 볼까요? 이렇게 나왔다고 보자고요. 가수를 적어놨어. 이게 총수입이에요. 얘를 곱한 게 맞죠? 얘까지 안 적어도 된다고. 그럼 가격을 내리는 정책을 펼쳤대요. 그때 수요가 비탄력적이래. 그러면 가격을 내림에 따라 수요량이 조금밖에 증가 안 하죠. 그럼 내려간 길이가 더 길죠. 총수입은 감소죠. 이걸 하는 진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실은.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네. 단위 탄력적이래요. 단위 탄력적, 수요가. 그럼 가격을 올렸어요. 그러면 단위 탄력적인 건 주어진 변화만큼 똑같이 반응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감소하는데 똑같이 감소하죠. 올라간 길이만큼. 그럼 똔똔 쌤쌤 또이또이. 총수입은 불변이죠. 총수입 불변이라고요. 그럼 단위 탄력적인 재화의 경우에 가격을 내리면 꼭 그만큼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죠. 똑같은 길이 똔똔 쌤쌤 또이또이 총수입은 불변. 그러니까 해당 재화의 종류가 단위 탄력적이라면 해당 재화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정책을 펼쳐도 총수입의 변화를 꾀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가격 정책은 유효한 정책이 될 수가 없죠.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 다음 잠깐만 아까 내용과 뭐가 헷갈릴 거냐면 분명히 이게 헷갈려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있대요. 그럼 이때 둘이 있을 때 여러분 반반 부담하는 건 수요자와 공급자가 반반 부담하는 건 언제예요? 공급 비용이 상승되면 세금이 상승 부과가 되면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떠넘기고 싶어 하는데 수요자 공급자가 반반 부담하는 건 언제 반반 부담하는 거예요? 단위 탄력적이 아니라고. 그게 폴린트인 거예요. 이 둘이 똑같은 거지. 되세요? 얘가 1:1로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네? 1이어도 반반 부담하지만 2이어도 반반 부담이죠. 3이어도 반반 부담이라고. 네? 뭐가 다른지 이해되셨어요? 그네요. 그래서 얘는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수요자와 공급자가 부담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온 적이 있었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죠.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됐대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됐답니다. 그럼 이 말이 공급 비용의 증가죠, 여러분? 그럼 공급 비용이 증가되면 공급자 양도인은 수요자 양순에게 떠넘기고 싶어 하네요. 뭐의 상승으로? 양도 가액의 상승으로 떠넘기려 들겠죠. 맞아요? 그럼 반반씩 부담하다 그러면 X예요. 그때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와 비교했을 때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작대요. 얘는 절대값을 씌워서 비교해야 되죠, 원래. 얘 기울기가 더 작답니다. 그럼 우리 탄력성과 기울기는 역수예요? 맞잖아요. 거미집 이론에서 죽어라고 외운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얘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더 작으면 얘는 수요가 더 탄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더 탄력적이니까 이때는 수요자가 더 많이 부담해요?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해? 탄력성은
얘가 더 큰 거니까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판단되세요? 이걸 꼭 놓치지 않고 잡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탄력성 부분의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끝내버릴게요. 여러분 뒷부분을 보시면, 자, 여기까지 이제 된 거예요. 여기 보고, 이제 여기 본 거예요. 자, 2번 볼게요, 2번. 개념은 이겁니다. 해당 재화가 필요해요. 너무 필요해. 그럼 해당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도 해당 재화의 수량을 얼마 못 줄이죠. 량을 얼마 못 줄이죠.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아니, 얼마 못 줄인다고요. 얼마 못 줄인다는 게 얼마 못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비탄력적인 거죠. 그러면 꼭 필요해, 정말. 너무 필요해. 그럼 가격이 올라가도 하나도 못 줄이네요? 완전 비탄력적이죠. 필요하지 않아.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안 써버리면 그만이네요? 수요량 확 줄여버리죠. 그래서 필요할수록 얼마 못 변한다?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 비탄력적이 되겠죠. 그럼 투기성 부동산과 투자성 부동산 중에 뭐가 더 필요해? 잘 대답하셔야 돼요, 윤리적으로. 투자성 부동산이 더 필요하잖아요. 투자성 부동산이 더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럼 주택을 주거의 대상으로 봤을 때랑 투자의 대상으로 봤을 때 뭐가 더 필요해요? 주거 대상으로서의 주택을 대체할 건 없죠. 걔가 더 필요하니까 걔가 더 비탄력적이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요. 주택은 주거의 대상으로 보느냐 투자의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탄력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5조. 그때 주거 대상으로 봤을 때의 주택이 더 탄력적이 된다 그러면 걔는 X인 거지. 개념이 이해되세요? 맞죠? 그 다음 토지를 생산 요소로 봤을 때와 투자의 대상으로 봤을 때, 투자를 할 때는 토지 말고 주식 등에 투자해도 되죠. 근데 생산 요소로서의 토지를 대체할 건 없죠. 그러니까 생산 요소로서의 토지가 더 필요하네요. 더 비탄력적이죠. 그렇죠. 따라해 봅니다. 절 보세요. 따라할 거예요. 지금 잘 대답 못 하시면 이따가 밥 조금만 드세요. 아니, 많이 드셔도 돼요. 좀 보고.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탄력적일수록 힘이 세다. 그렇죠. 필요할수록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필요할수록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을 얼마 못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필요하니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꼭 비교를 해두시고 그 다음 대체할 것이 많을수록 탄력적이죠? 다 봤어요. 그 다음 4번. 이거 정말 쉬운 거죠.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 보세요. 규제, 제약, 제재가 많아요. 그럼 주어진 변화에 대해서 변화를 하려고 봤더니 규제가 많아. 변화하는데 제약이 많아. 제재가 많아. 그럼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요? 얼마 못 변하죠. 비탄력적이 된다고요. 그러면 나지와 건부지 중에 물리적 제약이 있는 게 뭐죠? 건부지. 그러니까 건부지의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에요.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의 규제죠. 그 자체가. 그럼 지역지구제가 실시되기 이전보다 실시된 이유가 토지의 공급이 더 탄력적이 된다 그러면 X라고요.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닌 거예요. 되셨어요? 자,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인지 특성인지를 바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뭘 공부했었냐면 불안전 경쟁 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에요. 거래의 비공개성도 특성이에요. 특성. 수요 공급의 수급 조절하는 건 기능이죠. 맞나요? 자원 배분하는 것도 기능이죠. 그럼 기능인지 특성인지를 바꿔서 문제 낼 수 있거든요. 시험 문제 얘가 나오면 정말 드럽게 헷갈려요. 그래서 얘를 기억하는 방법, 무엇 하는 기능을 붙여서,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 거기다가 무엇 하는 기능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우면 기능이야. 부자연스러우면 특성인 겁니다. 해볼까요? 가격 창조하는 기능.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 그럼 다 외워야 돼. 자, 가격 창조하는 기능. 부동산 시장은 가격을 창조하는 기능이 있다. 자연스럽잖아요. 기능이라고. 그 다음, 이용 결정하는 기능. 자연스럽죠? 양가지를 조정하는 기능. 공간 및 자원 배분하는 기능. 자연스럽죠? 정보 제공하는 기능. 자연스러워요? 불안정 경쟁 시장하는 기능. 이상하잖아. 특성이라고. 시장이 비조직화하는 기능. 만약에 부자연스럽지 않으면 자연스러움 외워야 된다고. 부자연스럽잖아요. 정보의 비공개성하는 기능. 이상하죠? 그러니까 얘는 특성이라고. 됐나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제가 좀 공부하는 방식, 외우는 방식 자체가 좀 독특해요. 그 다음, 부동산 경기 변동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문제도 시험에 한 문제 정도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얘를 기억을 해보시는데, 잠깐만, 이제 보세요.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머릿속에 이걸 정리하세요. 부동산 경기는 건축 경기입니다. 무슨 경기예요? 건축 경기. 그럼 건축물의 종류는 크게 셋이죠. 주상공. 아주 그냥 마르고 닳도록 주상공이에요. 주상공. 가장 많은 게 주택이죠. 그래서 주택 건축 경기가 협의의 부동산 경기. 상공까지 포함시키면 광의. 개들 지으려면 토지가 필요하니까 택지 분양 실적까지 포함시키면 최강의의 부동산 경기. 그 얘기입니다. 그럼 부동산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겠네요. 맞죠? 그럼 얘는 부동산 경기가 기본적으로 건축 경기니까 당연히 3대 중요 측정 지표의 제일 중요한 건 건축량이겠죠. 그럼 건축이 많아지면 거래량이 늘어요. 거래가 되면 가격이 변동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3대 중요 측정 지표라고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건 건축량이겠네요. 네? 거래량이 많다고 반드시 부동산 건축 경기가 좋다고 얘기하기 어렵죠. 왜? 기존 부동산이 거래됐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가격이 올라갔다고 반드시 건축 경기가 좋다고 얘기하기도 힘들겠죠. 왜? 투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잖아. 맞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중요 지표는 건축량이에요. 그 건축량은 셋으로 쪼개내요.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로 매칭을 시켰을 때 헷갈리지 말고 잡아내셔야 돼요. 얘를 잡아내는 방법. 절 보세요. 일로 보세요. 얼마나 간단한 거냐면 우리가 행군을 한다 그러면 누군가를 따라간다 그러면 앞에서 가는 사람이 있고 같이 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겠죠. 선행, 동행, 후행하겠죠. 순서가. 그럼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해요? 착공하고 허가 받아요? 허가 받고 착공해서 완공하죠. 순서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가량이 무슨 지표고? 선행지표. 착공량은? 동행. 얘는 후행 지표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지표는 다 선행지표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측정지표는 다 선행지표라고. 근데 크게 두 개가 동행지표예요. 건축 착공되는 그 순간 건축 경기가 좋은 거고 중개사가 되면 거래가 많은 그 순간 경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거래량과 착공량이 동행지표의 대표 주자인 겁니다. 네. 그럼 우리는 거래량이 많은 걸 어떻게 보면 알죠? 취득세와 등기등록 실적, 등록세 납부 실적을 보면 거래량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부동산 경기는 주기적 변동과 비주기적 변동으로 쪼개진다는 걸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 규칙적이고 명확한 게 있나요? 없어요. 다 불규칙, 불명확해요. 만약에 얘가 규칙적이고 명확하다면 그 누구도 부동산 투자를 해서 손해보면 안 돼. 명확히 보이는 저점에 사서 명확히 보이는 정점에 팔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부동산 투자해서 손해보는 이유는 저점인 줄 알고 샀더니 더 떨어지고 정점이라고 해서 팔았더니 더 올라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점이라고 해서 안 팔았더니 정점이었고 규칙, 불규칙? 불규칙. 명확, 불명확? 불명확하다. 그 내용이죠. 주기는 좀 더 길어요. 제일 중요한 거. 부동산은 짓는데 시간이 걸려요? 걸리잖아요? 걸려요.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주기가 좀 더 길다? 진폭도 더 크다? 그럼 높낮이가 더 크다는 얘기는 정점은 높고 낮고 높고 저점은 더 깊다.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문제 낸다고요. 주의를 꼭 해주시라고. 그 다음 부동산 경기는 잘 보세요.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올라갈 때는 서서히 올라가요. 그렇죠. 내려갈 때는 정점 찍고 굴러 떨어지면 되잖아. 네? 그래서 회복은 서서히 진행, 후퇴는 급격하게 진행, 우측으로 경사가 진 비대칭 구조, 우경사 비대칭 구조. 저점부터 다음 저점까지가 주기, 정점부터 저점까지가 진폭. 그 얘기였던 거죠. 맞죠? 그 다음,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걸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부동산 경기에 특수한 국면이 있대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만 존재하는. 그게 안정시장이죠. 불황에 강한 국면의 시장. 적정 규모의 주택, 도심지의 목 좋은 점포. 그럼 얘는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지 않죠? 맞나요? 그럼 그때 안정시장은 하향시장에도 회복시장에도 상향시장에도 후퇴시장에도 다 존재할 수 있나요? 모든 시장이 다 존재할 수 있잖아요. 불황에 강한 국면의 시장은. 맞죠? 그래서 주기에는 안정시장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죠. 각 국면에 다 존재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안정시장이 주기에 포함된다면 이런 개념이에요.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안정 찍고 다시 회복. 그래야 주기에 포함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안정시장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에 포함된다 그러면 걔는 X. 안정시장은 부동산 경기에 포함된다 그러면 걔는 O. 차이가 뭔지 이해되셨어요? 그 얘기인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 이제 각 국면별 중시되는 사람, 아까 연습한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거 다 공부했어요. 그 다음 기존 가격이 상한가인지 하한가인지 구분하는 방법. 저기 보세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대답해 보세요. 다른 거 하나도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대답하는 거예요. 상향시장은 가격 상승, 하락. 아니, 상향시장은 가격이 상승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어? 가격 상승? 대답 가능해요? 그럼 가격 상승이면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공급, 밥 값을 해야 되는데. 초과 수요끼리 경쟁, 누가 힘이 세다? 반대편? 공급자, 매도인 중시? 맞나요? 그럼 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시장에서는 기존 가격이 제일 높아, 낮아? 낮죠? 하한가, 상한가? 하한가로 작용하겠죠. 됐나요? 그런데 하나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잡는 거예요. 잡으세요. 저점을 때리고 올라가요. 무슨 시장? 이것도 바꿔놓으면 못 찾아요. 회복 시장이죠. 저점을 때리고 회복되다 못해 위로 올라가. 상향시장. 상향시장에서 정점 때리고 내려가. 후퇴 시장. 그 다음 밑으로 처박혀. 하향시장 찍고 회복시장. 그러니까 이 주기에는 안정시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안정시장 모든 국면에 다 존재할 수 있다고. 되셨죠? 그러면 자 이제 여기 보고 대답하세요. 회복시장과 상향시장은 둘 다 가격 상승이 나타난다. 오. 다시 질문. 회복시장과 상향시장은 둘 다 가격 상승 예상이 나타나는 시장이다. X. 회복시장은 뒤에 상향시장이 오니까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시장이 맞죠. 이 뒤에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상향시장은 뒤에 뭐가 올 거니까? 정점을 때리고 후퇴를 때릴 거니까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시장이 아니지. 다시. 후퇴와 하향은 둘 다 가격 하락이 되고 있는 시장이네요. 둘 다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시장 아니죠. 얘는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시장이 맞죠. 뒤에 얘가 올 거니까. 얘는 찍고 올라갈 거니까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시장이 아니죠. 나오면 드럽게 헷갈린다고요. 개념이 이해되셨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잡으시는 거고. 주기적 변동 설명드렸어요. 자, 이제 비주기적 변동은 제가 설명드린 게 무슨 변동인지 대답해 보세요. 계절에 한 번씩 반복된대요. 계절적 변동. 그래서 대학가 하숙초는 방학 때가 되면 비죠. 집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경기가 나빠져요. 예전에는 건축공법이 발전되기 전에는 겨울에는 웬만하면 건축을 안 했어요. 이런 게 바로 뭐다? 계절적 변동이에요.
이번 주 로또 복권이 몇 번이 당첨될지 예측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왜? 자기적으로 뽑아서 무자기적으로 뽑아서. 무자기적으로 뽑아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의한 변동은 무슨 변동? 무자기적 변동이라고 해요. 그럼 예측할 수 없는 사태의 대표주자는 지진, 홍수, 전쟁, 혁명.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정책 변화죠. 정책 변화는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정책이라고 나오면 걔는 무슨 변동? 예, 무자기적 변동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전에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었냐면 831 부동산 정책에 의한 경기 변동은 계절적 변동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면서 8호는 계절의 여왕이지. 계절의 여왕. 뒤에 정책이 중요한 단어지. 정책이니까 예측이 불가능해서 걔는 무자기적 변동인 거예요. 되셨나요? 그 다음 어떤 한 지역이 개발, 재개발됨에 따라 약 5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 이게 추세적 변동, 중장기적 변동이죠. 장기적 변동. 그래서 장기적 변동의 또 다른 표현이 추세적 변동이에요. 외울 때 인디언 추장 이렇게 기억하면 돼. 추장. 추세적 변동과 장기적 변동이 같다고요. 됐나요? 된 거예요. 꼭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은 주기적 변동에 비주기적 변동이 한데 어우러져서 복잡, 다양, 단순, 명료, 복잡,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선분양 제도가 용이한 건 이것만 기억해 보실까요? 다른 거 하나도 생각하지 말고 이걸 대답해 보세요. 지금 2022년 2024년이래. 2020년에 얘가 7억이에요. 근데 얘가 5억이 될 거래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어요? 가격 하락되고 있죠? 선분양 받으실 분. 차라리 그 돈을 저한테 주세요. 이거 선분양 받지 않겠죠? 그럼 이제까지 우리나라에 실제 주택 짓기 전 먼저 분양 때리고 그때 받은 대금으로 건설 자금을 썼던 공급자 위주의 선분양 제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뭐 했기 때문이다? 올라갔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얘가 10억이 된다면 먼저 살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러니까 선분양 제도는 상향시장의 하향시장에? 상향시장에 적합한 분양제도겠죠. 되셨어요? 그럼 하향시장에서는 밑으로 처박히죠, 가격이. 그럼 이때 일반적인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가격 하락의 폭이 커집니다. 그럼 이때는 도심지에 목 좋은 점포를 갖고 있으면 가격 하락 폭이 없거나 유지될 수 있겠네요. 그럼 하향시장에서는 안정시장에 속하는 국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죠. 그런데 상향시장이라면 다른 애들은 가격 상승폭이 큰데 안정시장에 해당하는 애는 가격의 등락폭이 별로 크지 않죠. 상대적으로 불리하죠. 상향시장에서는. 되셨어요? 그 얘기인 거예요. 됐네요. 그 다음 거미집 이론. 여러분 거미집 이론은 어떻게 공부했죠? 자, 절 보세요. 이렇게 봅니다. 수요와 공급이 있어서 균형이 이루어져 있는데 단기의 수요가 증가했죠. 어떤 이유로. 근데 단기의 수요가 증가했는데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 농산물 배추의 수요가 증가해도 배추 공급량을 바로 늘릴 수 없죠. 그럼 단기에는 초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폭등해요. 그럼 폭등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늘리면 현재 공급이 증가하나요? 미래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미래는 공급의 증가로 초과 공급, 여기저기 드넓은 배추밭, 초과 공급으로 가격 폭락. 그래서 배추를 뽑는다, 트랙터로 밀어버린다. 펑펑 울었다, 울지 않았다? 울었다. 내가 다시 한번 배추 농사 지으면 내가 성을 간다. 그렇죠. 그래서 그해 연도에 가격이 폭락된 걸 보고 공급량을 줄였어. 근데 공급량이 준 건 현재 줄어, 미래 줄어? 미래에 줄죠.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그럼 미래에는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초과 수요로 가격 폭등? 폭등된 가격에 반응해서 다음 연도에 성을 간 사람들이 엄청 생겼잖아요. 농촌에. 그래서 미래 공급량의 증가로 초과 공급 가격 폭락?
그래서 공급자가 미래 공급량의 예측을 합리적이라면 미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미래 공급량을 결정지어야 되는데 현재 가격에만 반응해서 미래 공급량을 결정지으니까 공급자 땜시 수요자 땜시 공급자 때문에 초과 수요, 초과 공급 가격 폭등, 폭락이 반복되면서 균형점에 접근해가는 궤적 모양이 뭘 닮았다? 얘가 거미집을 닮았다? 맞나요? 이게 거미집 이론? 이죠. 그래서 한 점으로 몰리는 게 안정적 균형, 수렴형. 퍼져나가는 건 발산, 젊음을 발산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걔가 어딜 갈지 몰라. 그럼 같은 범위 내에서 돌고 도는 건 순환형? 그때 그 모양이 달라지는 건 시장은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 곳?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니까 이 곡선의 기울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죠. 기울어진 정도에 따라. 그게 결국은 탄력성? 탄력성. 그래서 우리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비교해서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수렴형. 그래서 얘를 그냥 수탄수라고 외워버리는 거죠. 수탄수라고만 외워버린다. 그럼 수요가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탄력성과 기울기는 역수라고. 역수. 자, 따라해보세요. 탄력성과 기울기는 역수다. 자, 선서. 탄력성과 기울기는 역수다. 질문. 탄력성이 2면 수요의 탄력성이 2래요. 구해봤더니. 그럼 기울기는 얼마예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 수요 곡선의 탄력성이 2면 네?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얼마? 2분의 1, 0.5 됐나요? 그리고 하나를 외워버리는 거예요. 뭘 외워버리냐면 얘를 외워버리세요. 무조건 탄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뭐예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겠다 이럴 수 있죠. 탄약이 있는데 걔를 쏘면 꺼죽만 남아. 그래서 이거 잘 못 주우면 뒤지게 혼나요. 이거 발견할 때까지 계속 찾아야 돼. 군대를 갔다 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얘 탄피야, 탄피.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은 P 앞의 개수가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주의하실 건 QD와 QS 앞의 개수가 1이어야 돼.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정말 쉬워요. 여기 볼까요? 이렇게 볼게요. QD는 100 플러스가 될 수가 없죠. 마이너스 얘가 P래요. 마이너스 P래.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에 따르면 탄 P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P 앞의 개수가 탄력성이래요. 여기만 보고 대답해 보세요. P 앞의 개수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데 우리는 항상 수요와 공급의 내용을 따질 때 절대값이어서 플러스로 보죠. 얘 1이 보이세요? 착한 분이에요. 1이 보여야 돼요. 1이죠, 1. 얘 탄력성 1이라고요. 수요 탄력성 1이야. 얘 QD 앞의 개수가 지금 뭐니까? 1이니까. 얘가 만약에 2야. 이렇게 문제 줬어요. 이 QD는 100-P라고 줬어. 그럼 탄력성은 1이네. 그러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얘 앞에 있는 애로 나눠줘야 돼. 그래야 얘가 1이 되니까. 그럼 2로 나눠주면 2분의 1이죠. 됐나요? 그것만 안 헷갈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래서 크기를 비교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네요? 꼭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문제 풀 때도 꼭 그런 식으로 풀어주셔야 돼요. 이걸 굳이 이렇게 뒤집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다고 해주세요. 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의 이제 내용도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잠깐만 여기 볼까요?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것도 만약에 다시 나오면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판단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QD는 50 마이너스 2P. 그 다음 QS는 100 플러스 2P래요. 여기부터 출발해 볼게요. 이렇게 줬대요. 한 가지 질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플러스면 이 문제는 미친 문제일까요? 미친 문제예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의 법칙. 수요량과 가격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공급의 법칙. 공급량과 가격은 비례. 그래서 이게 플러스인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연신 끌어긴다는 얘기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거미집 이론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문제로 냈어요. 그럼 이 문제를 딱 받아들자마자 우리는 구할 수 있나요? 뭐 하면 된다고 그랬죠? 탄, 피. 봤더니 얘 1. 이 앞에 1. 그럼 그냥 그 앞에 있는 게 탄력성. 얘 탄력성 2. 탄력성 2. 같다. 그럼 무슨 형? 무슨 형? 순환형이죠. 순환형. 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때 여기에 쓱 이게 붙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얘가 붙었어. EQD야, EQD. 그럼 보통 제가 탄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2. 이런다고요. 그게 아니라 얘 2로 나눠줘야 되죠. 그럼 2로 나누면 얼마? 1.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2네요. 그럼 공급이 더 탄력적이지? 네. 그럼 수탄수가 아니라 발산형이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를 안 보죠, 지금. 이때 이 문제에서 여기서 기울기가 얼마냐 물어보면 우리는 얘를 딱 보자마자 나누면 얼마죠? 탄력성이 1이죠. 그럼 걔 역수도 1이죠. 수요 곡선의 기울기 1인 거예요, 1. 사실은 마이너스 1이죠. 됐나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4래요. 4QS래. 그러면 얘는 탄력성 얼마예요? 4로 나누면 되죠? 2분의 1? 0.5죠.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탄피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럼 공급의 공곡선의 기울기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이게 2분의 1이니까 탄력성이 그럼 기울기는? 아니 잠깐만 돌림놀이 하지 말고 누군가 오답을 얘기하면 그걸 따라서 얘기하네. 그래서 탄력성이 지금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 공곡선의 기울기를 물어보면 얘 역수라고. 그럼 2분의 1의 역수가 얼마예요? 2잖아, 2.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고요. 이걸 굳이 또 다르게 계산해서 하지 말고. 되셨죠? 네.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정책론 부분에서 체크할 내용들만 좀 볼 거예요. 조금만 더 하고 제가 2시부터 식사한다고 그랬죠? 네, 10분 남았습니다. 보세요. 애매해. 10분도 아쉬워요. 네, 여기 보세요. 정책론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건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걸 생각해 보세요. 완전한 정도로 경쟁이 나타나는 시장은 완전한 시장. 문제가 없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정부의 개입이 필요 없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부의 공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 그걸 정책이라고 한다. 그럼 정책은 결국은 뭐 때문에 발생한다?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맞나요? 그럼 부동산 문제의 특징이 어떤 문제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정책을 펼칠 수 있겠죠. 그 다음 문제를 측정하는 지표들을 공부를 해야 문제가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정책론에서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의 특징을 공부하는데 문제는 한 번 발생되면 되돌리기 어렵대요. 가능할 가짜의 거스릴 역자, 되돌릴 수 있는 게 가역성, 되돌릴 수 없는 게 비가역성. 그래서 문장의 구조가 되돌릴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그러면 걔는 비가역성이에요.
부동산 문제의 특징 중에. 그 다음 부동산 문제는 한 번 발생되면 시간의 경과 흐름에 따라 점점 악화된대요.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진다. 근데 개의 문장 구조는 무엇 하면 더욱더 무엇 해진다의 구조예요. 좋아지겠다, 나빠지겠다? 나빠지겠죠. 그 다음 부동산 문제는 시간의 경과 흐름에 따라 지속된대요. 계속된대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계속된다, 지속된다가 나오면 무슨 성? 지속성. 무엇 하면 무엇 해진다 그러면? 보통 나빠진다겠죠? 무슨 성향? 악화 성향. 되돌릴 수 없다? 비가역성. 그럼 제가 얘기하는 게 어디에 속하는지 대답해 보세요. 한 번 지가가 상승되면 원래의 지가로 되돌리기 어렵다. 비가역성인 거예요. 정부가 제대로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개발 제한구역을 설치하는 조치를 행하지 않으면 도시 스프롤은 점점점 심화된다. 악화 성향. 부동산 문제는 시간의 경과 흐름에 따라 계속된다. 지속성. 그럼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얘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한 가지 해결 수단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여러 가지 해결 수단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해결 수단이 필요하겠죠. 한 가지 해결 수단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면 X라고요.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얘 이런 특성을 띠니까 부동산 정책을 펼칠 때에는 신중한 정책이 필요할까요? 잘못 정책을 펼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 시간의 경과 흐름에 따라 점점 악화되니까 악화된 상태에서 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뜨자마자 걔를 발견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정부는 계속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지.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의 경과 흐름에 따라 부동산 문제가 지속되니까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의 틀을 바꾸면 돼요. 지속적이어야 돼. 정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됐죠, 여러분? 그 다음 부동산 문제의 측정 지표예요. 이게 간단하게 꼭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의 측정 지표는 문제의 지표니까 이 지표가 높을수록 문제가 큰 건가요? 맞죠?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의 측정 지표들은 높을수록 좋다, 나쁘다? 다 나빠요. 딱 하나 예외가 있어. 10분위 분배율만 저소득층에게 분배되는 비율이에요. 그럼 저소득층에게 분배되는 비율이 높으면 걔는 좋겠네요. 그래서 10분위 분배율만 높을수록 좋아. 걔를 뺀 나머지는 다 높을수록 나쁜 거예요. 합니다. 자, 이쪽 보세요. 노렌츠 곡선의 면적은 넓을수록 좋아져요, 나빠져요? 평등, 불평등? 대답 못하네? 잠깐, 다시. 절 보세요. 이쪽 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절 보세요죠. 그랬더니 너는 종교가 불교냐? 네. 자, 이제 합니다. 예. 화가 나더라도 참고. 자. 부동산 문제의 측정 지표는 문제의 지표니까 높을수록 다 나빠요. 그걸 기억하는 게 첫 번째 하나. 그럼 노렌츠 곡선의 면적은 넓을수록 나쁜 거겠죠? 평등함의 정도가 커지는 거예요, 불평등? 불평등의 정도가 커지죠. 그래서 노렌츠 곡선의 면적이 제일 큰 게 전체 삼각형일 때죠. 완전 불평등. 그럼 노렌츠 곡선의 면적이 빵이면 가장 좋은 거죠. 완전 평등이에요. 노렌츠 곡선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위계수죠. 그럼 진위계수도 높을수록 나쁜 거죠. 그래서 진위계수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1이면 가장 나쁘죠. 완전 불평등. 그 다음 슈퍼주니어를 두 글자 줄인 게 슈주예요. 슈주. 그래서 슈바비 지수는 주거비를 얘기하죠. 전체 생계비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 그러면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다른 데 쓸 돈이 없다는 얘기니까 저소득층이라는 얘기잖아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러니까 슈바비 지수도 높을수록 나쁜 거예요. PIR 지수, P 같은 내 돈. 주택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죠? 그럼 주택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부담이 커지니까 나쁜 거죠. 그럼 RIR 지수는 주택이 알 까는 게 임대료죠. 아니. 그러면 RIR 지수는 주택이 알 까는 게 임대료니까 주택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이거 섞어서 두 개를 함정파면 헷갈린다고.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PIR 지수는 P 같은 내 돈, 주택가격이 차지하는 비율. RIR 지수는 주택이 알 까는 게 임대료, 주택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 그래서 얘들 둘 다 높을수록 나쁘죠? 다 높을수록 나쁘다고. 네. 그 다음
주택가격에 대한 전세가의 비율이 높을수록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겠죠? 근데 이 비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임차인의 부담이 주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전세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주택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어. 그러면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줄었지만 전세 금액은 높아졌으니까 임차인의 부담은 오히려 커졌죠. 주의를 해두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 10분위 분배율은 구간을 10구간으로 쪼개요. 소득 구간을. 그래놓고 최하위 40%를 최상위 20%라 비교합니다. 40, 40이면 격차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최하위 40%가 분자예요. 얘는 분수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실제 시험장에. 네. 그래서 저소득층이 중심이니까 저소득층의 분배가 많이 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얘만 높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40을 20으로 나누니까 제일 큰 건 2죠. 그래서 0부터 2 사이의 값을 가져요. 주의를 꼭 해보세요. 얘는. 그 다음 시장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 자, 저를 보세요. 시장의 기능은 시장 내에 있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시장의 기능이에요. 그럼 어떤 한 부분에 몰려 있으면 시장은 실패한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맞죠? 그러면 어떤 한 기업이 독점을 누리면 그 기업은 초과이윤 누리나요? 그럼 시장은 실패하죠. 어떤 기업들이 과점을 형성하면 그게 적을 과자예요. 그럼 공급자가 소수면 지들끼리 야밤에 만나서 짜고 치나요? 술 마시고 다니고. 그럼 결국은 공급자가 한 명인 독점 시장과 똑같네요? 그래서 독과점 방지법이 있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래서 과점 시장도 독점 시장도 초과이윤 누리니까 시장 실패 요인이에요. 그럼 걔를 하나로 고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맞죠? 그 다음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으면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초과이윤 누리죠.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죠. 규모의 경제를 어떤 기업이 달성하면 대량 생산을 통해 좀 더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다른 기업을 이겨먹을 수 있나요? 그럼 결국은 걔가 독점을 누리죠? 그럼 초과이윤 누리네요? 시장은 실패하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예요? 비경제예요? 규모의 경제. 정보의 대칭성, 비대칭성? 비대칭성. 이거 B자 갖고 함정 팔 수 있다고요. 안 헷갈리게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O광을 치려면 B광을 먹어줘야 되죠. B를 주의해 두라고. B를. 됐죠? 그 다음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여러분들이 의외로 잘해요. 근데 잘하시는데 뭘 헷갈려 하냐면 사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중에 뭐가 더 큰지 작은지를 물어보면 정말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얘를 기억하는 방법. 저를 봅니다. 정책론은 여러분 투자론은 투자자 입장에서 공부해요. 개발론은 개발업자 입장에서 공부해요. 감정평가론은 감정평가사 입장에서 공부해요. 그럼 정책론은 누구 입장에서 공부할까요? 정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했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정부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사적인 걸 따져요? 사회 전체적인 걸 따져요? 사회 전체적인 걸. 그러면 자, 저 보세요. 어떤 외부 효과가 발생했는데 그 외부 효과에 따라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더 커졌어.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커졌어요. 좋아요, 나빠요? 아니, 사회 전체적인 편리함과 이익이 커졌다고. 좋죠. 걔가 정의 외부 효과예요? 부의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예요. 그럼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줄었어. 좋아요, 나빠요? 아, 잠깐만. 비용이 줄었다고, 비용이. 좋은 거잖아요. 그게 정의 외부 효과라고. 그럼 다시 오염물질 배출 공장이 오염물질을 배출해서 사회 전체적인 치유 비용이 커졌어요. 그럼 정부 입장에선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커지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게 부의 외부 효과라고. 사적 비용과 비교해서. 그럼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쁜 거니까 사회 전체적인 편익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니까 나쁜 거라고요. 됐나요? 그 다음
그 다음 또 하나, 절 보세요. 공원이 들어섰어요. 그럼 정후 외뷰효과 발생하나요? 네? 그럼 그 주택의 수요 증가? 주택가격 상승? 주택거래량 증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럼 이번에는 유해물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에게 오염물질로 배출하지 마! 이렇게 정부가 규제를 하면 그 공장주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혼자 비용을 들여야 되니까 오염물질 배출 못하게 방지하는 시설물을 달아야 되는 만큼 공급 비용이 증가된 효과가 발생하네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공급 비용이 증가됐어요. 그럼 가격은 올라가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겠네요. 왜? 비용과 같아지게 가격이 상승하는 거니까 원래. 맞죠? 그럼 공급 비용이 증가되면 공급을 늘려요, 줄여요? 공급자는? 공급 비용이 늘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니까 공급을 줄이겠지. 그럼 공급이 줄면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 그래서 목재 공장에 규제를 가하면 목재 생산량 감소로 목재 가격이 상승. 그럼 목재 가격이 상승되면 주택 가격 상승? 그래서 분양가 상승으로 누구에게 떠넘겨진다 결국은? 수요자에게. 그 얘기잖아요. 네? 그럼 그때 떠넘겨지는 정도는 뭐에 따라 달라진다? 떠넘겨지는 정도, 정가의 정도는 무조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라고. 무한반복. 도루마무, 도루마무. 됐나요? 그 다음, 자, 공원은 내 앞마당에 들어서는 게 좋아요? 뒷마당에 들어서는 게 좋아? 제발 들어와다오. 그래서 좋은 것, 정후 외뷰효과는 플리즈. 따라해보세요. 플리즈. 그러니까 제발. 핀피 현상. 그럼 나쁜 것, 쓰레기 소각장은 내 앞마당에만 들어서지 않으면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도 인접해 있으면 안 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인접해 있으면 안 되지. 뒷마당에도 들어오면 안 되죠. 그게 님비잖아. 네? 기억하는 방법. 낯들고 들어오면 죽어. 님비라고요, 님비. 님비. 됐죠? 이걸 잡아내는 거예요. 하나 더. 잘 보세요. 이거 이제 판단해 볼게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맞춰보세요. 자, 5분만 더 하고 밥을 먹으러 가죠. 자, 이겁니다. 정후 외뷰효과는 시장 실패의 요인이다. 자, 손 한번 다 거국적으로 들어보세요. 소원이에요. 소원이야.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건강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손을 들 수 있는지. 예. 들었어요? 안 듣네, 지금? 들었죠? 자, 내려보세요. 진짜 몸 상태는 건강해요. 몸 상태가 건강하지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지식 상태를 판단하는 거예요. 정후 외뷰효과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머릿속에 당연히 좋은 거라고 생각 드시죠? 솔직히 그렇잖아. 다시. 정후 외뷰효과는 시장 실패의 요인이다. 시장 실패의 요인이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다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정후 외뷰효과를 나타내는 시설물은 정부가 판단한다고 그랬죠. 시장의 실패인지 아닌지를 정부가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정후 외뷰효과를 나타내는 시설물은 사회 전체적인 편익이 커지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줄여주는 거니까 좋아요. 누가 봤을 때? 정부가 봤을 때. 근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주택의 정원을 거의 소공원 수준으로 꾸몄어요. 그럼 주변의 주택들의 쾌적성도 높아지죠. 그래서 주변 주택 가격도 올라갔어. 그 주택 때문에. 그러면 내가 들인 비용을 들여서 나는 내 정원을 아름답게 꾸몄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만세를 부르고 좋아해. 너 때문에 집값 올라갔다고. 그럼 기운이 펄펄 나요? 기운이 쪽 빠져? 솔직하게. 기운이 쪽 빠져요. 내가 비용을 들였으면 나 혼자 좋아지는 게 좋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후 외뷰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시설물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정부가 시장에 맡겨놓으면 누군가 나서서 만들어요. 남이 만들 때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적정량이 생산돼요. 과소 생산돼. 그럼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것, 정후 외뷰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시설물이 시장에서 과소 생산되니까 뭐라고 보는 거야? 시장이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얘를 만들면 내가 보조금 대줄게.
지원금 대줄게. 네? 조장하는 정책을 펼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정우 외부 효과도 시장 실패의 요인인 겁니다. 주의를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 부의 외부 효과는 나쁜 놈이죠. 오염물질 배출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걔가 디립다 오염물질 배출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흰 셔츠를 입고 나가면 금세 검어져. 그리고 코도 막히고 눈도 막히고 막 그래. 그래서 병원 비용 증가하고. 그럼 사회 전체적인 치유 비용이 증가해요? 그럼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에요. 그럼 정부가 봤을 때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켜주는 시설물은 나쁜 놈인데 그냥 내버려두면 공장주 입장에서는 지가 들일 비용을 다 같이 나눠서 대주니까 폐수 막 흘려보내고 오염물질 막 배출하고 해버리면 지는 생산비는 줄잖아요. 신나서 더 만들죠. 과거의 우리나라의 모습. 그러니까 그 나쁜 놈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시장에서 과다 생산. 그 나쁜 놈이 과다 생산되니까 시장은 실패. 그러니까 정부는 개입해서 걔를 조장, 규제하는 정책을 펼치는 거죠. 이 흐름이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고 그냥 외우면 정말 큰 코 다쳐요. 이제까지 이런 문제가 나와본 적은 없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실제로. 출제자가 부부싸움하고 가서 출제하러 내려간 거야. 승질을 아주 다 뒤집어졌어. 그래서 다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어떤 문제를 낼 수 있냐면 다음 중 정우 외부 효과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알맞게 묶여진 것. 박스형 문제를 내버릴 수 있다고요. 사회적 편익, 사적 편익 비교, 뭐가 더 큰지 작은지 그런 식으로 막 문제를 던져버려. 핀피 현상, 림비 현상, 그 다음 코우제 정리 막 등등등 다 집어넣어. 골라보라고 문제를 낼 수 있다고요. 그럼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정이 퉁 이런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코우제 정리 하나만 정리. 코우제 정리는 이거였죠. 코즈란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하셨냐면 경제학자인데 오염물질 배출을 하면 환경권이 침해돼서 분명히 피해를 입는다고요. 근데 정부가 그 사이에 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래도 보상을 받기가 민사소송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아예 뭐 하는 거냐면 환경권에 대해서 재산권으로 인정해주자 이거예요. 그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순간 환경권 침해됐죠? 재산 침해가 이루어졌으니까 어차피 소송하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 공장은. 그럼 공장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처음부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부의 외부 효과의 문제를 시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누구의 정리? 코의 정리. 그러니까 코지의 정리는 부의 외부 효과와 관련된 내용이다.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게 헷갈리면 코브라 이러면 돼. 코브라. 뭔지 모르네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이제 공공재 부족이 있죠. 마지막. 시험 문제에 언제 이게 문제를 어떻게 나온 적이 있었냐면 다음 중 시장 실패의 요인 아닌 것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보기 중에 3번이 아마 공공재였어. 그랬더니 공공재를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그걸 찍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공공재의 부족인지 공공재가 넘쳐나는 건지를 얘기 안 했다. 그래서 공공재가 부족한 건 시장 실패의 요인이지만 넘쳐나면 시장 실패가 아니잖아. 그렇게 이의신청 들어갔다고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그럼 시장에 맡겨놨을 때 공공재가 넘쳐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없어요. 공공재는 특징이 다 같이 쓰는 재화인가요? 공공재는. 그러면 비용 들인 사람뿐만 아니라 비용을 들이지 않은 사람도 다 같이 쓰네요. 올라타서 무임승차자 문제. 배제되지 않고 같이 쓰고 경합하지 않고 같이 써요. 그럼 내가 비용을 들여서 다 같이 쓰는 재화를 만들까요? 안 만들어요. 등대 안 만들어요. 공원 안 만들어. 그럼 공공재는 시장에 맡겨놓으면 적정량이 생산된다. 과소생산? 과소생산. 근데 공공재는 시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가 봤을 때? 정부가 봤을 때. 근데 걔가 과소생산되니까 부족하니까 시장은 실패? 그러니까 그냥 공공재라고만 나와도 뭐다? 부족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요. 얘는 시장 실패의 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실패의 요인이 몇 개? 몇 개? 5개. 5개.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오죠. 우리 몇지 선다?
오지선다. 하나를 바꿔서 문제를 낸다고요. 비교를 꼭 해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여기 잠깐만 보실까요? 여기 부의 외부 효과 관련해서 얘 공급 감소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면 그냥 소비 측면에서 주택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면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했죠. 그럼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럼 수요 감소에 따라 가격 떨어지겠죠. 아파트 가격. 쓰레기 소각장 옆에 거래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래량도 감소하겠죠. 그건 너무 쉬워. 그러니까 이 부분의 문제로 나오는 건 생산 입장에서의 정부가 오염물질 배출하는 공장에게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면 그 얘기예요. 그럼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면 공급 비용 증가로 공급이 감소되고 출발이죠. 초과 수요로 가격은 상승하죠. 아까 목재 공장. 예, 그럼 공급 감소면 거래량은 감소죠. 그런 내용인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실패의 요인까지를 설명드렸어요. 뭔가 확 지나갔죠? 식사를 하시고 지금 잠깐 저기 뒤를 보실래요? 저 시계 한번 보세요. 아, 옆에 있어요? 아, 예. 저기랑 여기랑 똑같나요? 네. 3시 20분까지 복귀하세요. 집에 가지 말고. 여러분 투자론 잘하세요? 못하세요? 솔직히 잘하잖아요. 네, 겸손하시기는. 그래서 투자론하고 감정평가론 이런 부분들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남아있으니까 꼭 가지 마시고 다시 돌아오세요. 네. 3시 20분부터 시작합니다. 네.